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850년 전 고려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해요. 역사책에서 흔히 보는 딱딱한 연표가 아니라 두 남자의 우정과 배신,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장면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1174년 12월의 어느 추운 날, 개경 선임문 앞, 한 남자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위병 하나 없이요. 그는 당시 고려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자였어요. 손가락 하나로 수백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승려복장을 한 자객이 튀어나옵니다. 칼이 번쩍이고 피가 흩뿌려지고, 그렇게 무신정권의 첫 번째 실권자 이이방은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살을 배후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이이방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두 집안이 서로의 목을 베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때 부자라 칭하며 천하를 함께 호령하던 동지가 원수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자, 먼저 정중부라는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상상해보세요. 섣달금음 날 밤, 궁궐에서는 역기를 쫓는 의식이 한창입니다. 내시들, 다방 관리들, 그리고 왕의 친위대인 결령군 무사들이 모여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며 흥겹게 놀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 송년회 같은 분위기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젊은 문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돈중. 그 유명한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김부식이 누구냐고요? 삼국사기를 쓴 그 대학자, 당시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였죠. 김돈중은 그런 아버지 덕에 어릴 때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자랐습니다. 그날 밤, 김돈중의 눈에 한 무신이 들어왔어요. 키가 무려 7척,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17c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배꼽같이 희고 수염은 아름답게 길렀죠. 그 사람이 바로 정중부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돈중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천한 무신 놈이 왜 저렇게 멋진 수염을 달고 있지? 문신도 아닌 놈이 저런 수염은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김돈중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촛불을 들고 가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남자들에게 수염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요즘으로 치면 누군가가 공개석상에서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비슷한 모욕이었습니다. 특히 무신들에게 수염은 남성성과 자존심의 상징이었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김돈중을 붙잡아 주먹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수염을 태웠냐? 하면서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술자리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돈중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김부식에게 울면서 이 일을 고한 거예요. 그런데 김부식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들아, 네가 먼저 잘못했구나. 술에 취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김부식은 노발대발하며 왕에게 달려갔어요. 저 천하무신 놈이 감히 내 아들을, 대학자의 아들을 때렸습니다. 똑같이 매질해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당시 왕이었던 인종은 난처했습니다. 김부식은 당대 최고의 권신이었거든요. 거절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 허락은 했어요. 하지만 인종은 정중부도 아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정중부에게 귀띔을 해줬어요. 피해 있거라. 그래서 정중부는 처벌을 면했죠. 하지만 여러분,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아니요. 이 모욕은 정중부의 가슴속에 20년 넘게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결국 무신정변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죠. 이제 이이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중부와 이이방, 이 두 사람은 출발점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정중부는 황해도 해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문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민이었죠.
그가 군인이 된 계기가 재미있어요. 고을에서 그를 군적에 올려놓고 팔을 묶어서 수도 개경으로 보냈대요. 요즘으로 치면 강제 징집 같은 거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개경에서 재상 최용재가 군사들을 검열하다가 정중부를 발견합니다. 217cm가 넘는 거구에 얼굴은 백옥같이 희고 눈동자는 네모지고 이마는 넓고 한마디로 위풍당당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최용재는 즉시 그의 팔을 묶은 줄을 풀어주고 공학금군, 즉 왕의 친위대에 편입시켰습니다.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자리에 저런 거인을 세우면 딱이겠다 싶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외모 덕분에 대기업 경호원으로 특채된 셈이에요. 반면 이방은요? 그는 전주 이씨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용부는 대장군이었고 외가도 대단했어요. 외할아버지 이영은 정승이었거든요. 숙부는 문화시중, 사촌은 평장사를 지냈죠. 한마디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방의 동생 1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6대조예요. 만약 이방이 죽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두 사람의 성격도 완전히 달랐어요. 정중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다혈질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김돈중이 수염을 태우자 그 자리에서 주먹부터 날렸잖아요. 또 한 번은 수창궁 북문이 봉쇄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열고 드나들었다가 탄핵을 당한 적도 있어요. 막가파 기질이 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끄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인종도 그 아들 의종도 모두 정중부를 좋아했어요. 무신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고요. 위풍당당한 외모에 의리 있는 성격, 그리고 카리스마. 요즘으로 치면 형님 스타일의 리더였달까요? 이방은 달랐어요. 그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냉혹했습니다. 무신정변 당시 그가 외친 말을 들어보세요. 문신의 관을 쓴 놈들은 한낱 설일지라도 죽여서 씨를 남겨두지 마라. 정중부가 우리가 미워하는 건 몇몇 놈들 뿐이야 라고 온건하게 나갈 때 이방은 철저한 피해 숙청을 주장했습니다. 문신이라면 말단 공무원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방 본인의 어머니가 문신 집안 출신이었어요. 동생들 중에도 문신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강경하게 나간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자기 배경 때문에 다른 무신들에게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더 강경한 척한 게 아닐까요? 저놈 어미가 문신 집안이라 문신들 편드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요. 지금으로 치면 조직 내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과격한 포지션을 취한 거죠. 1170년 8월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왔습니다. 의종은 보현원으로 놀러가기 전에 무신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수박대회를 열었어요. 수박은 일종의 씨름 같은 격투기였죠. 무신들끼리 싸우게 하고 상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든 대장군 이소홍이 경기에 나갔다가 젊은이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지쳐서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런데 문신 할례가 튀어나와서 이소홍의 뺨을 때리며 모욕을 줬습니다. 명색이 대장군씩이나 된다는 놈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도 감당 못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상상이 되세요? 대장군이면 종산품이에요. 할례는 고작 종호품 기거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 인사가 과장한테 공개석상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왕과 다른 문신들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것처럼요. 정중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례네 이놈. 내가 비록 문관이라고는 하나 이소흥 대장군은 너보다 연세도 많고 벼슬도 훨씬 높거늘 너 따위가 어찌 이런 괘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때 이방의 동료 이고는 칼을 뽑고 정중부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지금 칩시다. 하지만 정중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날 밤 왕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이방과 이고는 먼저 가서 왕명이라 속이고 순검군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왕이 문으로 들어가고 문신들만 나오는 순간 임종식과 이복기부터 먼저 베어버렸습니다. 할례는요? 그 오만했던 할례는 왕이 앉는 어상 밑에 숨었다가 왕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전하. 하지만 이고의 칼은 정확했습니다. 이후 무신들은 개경으로 들어가 대대적인 문신 학살을 벌였습니다. 원래 몇 명만 죽이려 했는데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집까지 허물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김돈중, 20년 전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그 김돈중은요, 감악산으로 도망쳤지만 시종의 밀고로 붙잡혀 동생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인망이 없었던 거죠. 누구 하나 숨겨주지 않았으니까요. 정중부는 드디어 20년 묵은 원한을 풀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60대 중반이었어요. 무신정변 직후 정중부와 이방의 관계는 좀 미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부가 윗사람이었어요. 정변의 상징적 지도자였고 더 높은 관직에 있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힘은 이방에게 있었습니다. 친위대장 출신으로 실제 병력을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1171년 이고와 채원이 연달아 제거됩니다. 둘 다 이방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였죠. 이방이 직접 철퇴로 이고를 쳐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때 정중부는 불안해졌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그래서 조정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방이 술병을 들고 정중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자의 의를 맺었습니다. 이방은 정중부를 아버지라 불렀고 정중부는 이방을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었거든요. 정중부에게는 이방의 실질적인 무력이 필요했고 이방에게는 정중부의 명망과 원로 무신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정치적 동맹이었죠. 여기서 정중부의 사랑 이야기, 아니 정확히는 그의 아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방과 그의 형 이준이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준이가 동생의 악행들을 꾸짖자 이방이 격분해서 형을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 화를 참지 못해 자기 가슴을 칼로 찔렀다가 쓰러질 정도였죠. 정중부도 처음에는 이준이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방의 편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정중부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여보, 굳이 다른 집의 형제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있겠어?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정중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준이를 풀어줬죠. 지혜로운 아내였어요. 남편이 감정에 휘둘려 위험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조언을 해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나중에 정중부가 이방을 제거할 때 이준이도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정중부 부인의 조언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형제 싸움을 이용해서 나중에 더 확실하게 처리하자는 이방의 사랑 이야기는요, 솔직히 사랑이라고 부르기 민망해요. 그는 의종을 폐위시킨 후 의종의 후궁을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여자를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태후의 여동생까지 겁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 여자들을 마음대로 농락한 거죠. 그의 형 이준이가 동생을 질책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의종을 내쫓고 시해하고 의종의 저택을 빼앗고 의종의 후궁을 첩으로 삼고 태후의 여동생을 겁탈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처리하니 한마디로 막장이었죠. 이방에게 여자는 정복의 대상, 권력의 트로피였을 뿐이에요. 정중부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정중부의 아내는 남편의 동반자이자 조언자였어요. 이방에게 여자는 그냥 전리품이었고요. 이 차이가 두 사람의 결말을 어느 정도 예고했는지도 몰라요. 이방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을 왕태자의 비로 만들려 했어요. 기존 태자비를 쫓아내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문벌귀족도 아니고 하급 무관 출신이 왕실과 혼인을 맺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결국 이방은 성공했습니다. 딸이 태자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고 특히 정중부와 그의 아들 정규는 더는 이방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놈이 이러다가 왕까지 넘보는 게 아닌가. 1174년 12월 조위총의 난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방은 직접 출정해서 적을 격파하고 개선했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정중부 세력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선의문 밖 어둠 속에서 승려 복장의 자객 총참이 나타났습니다. 칼이 번쩍이고 이방은 쓰러졌어요. 이 암살을 지휘한 사람은 정균, 정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의 진짜 아들에게 죽은 거예요. 이방의 가문은 멸문당했습니다. 딸도 태자비에서 쫓겨났고요. 다만 훗날 강종이 즉위하면서 복이 되긴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방의 부하들이 복수하려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장군 이영령, 별장 고득시, 대정돈장이 정중부를 암살하려 했지만 발각되어 귀양을 갔죠. 정중부는 이방과 달랐습니다. 그는 문신들을 모두 죽이자는 강경파가 아니었어요. 무신정변 직후에도 살아남은 문신들을 다 죽이자는 이고의 제안을 정중부가 막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중부는 현실주의자였어요. 무신들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행정, 외교, 문서 처리. 이런 건 문신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방이 죽은 후 정중부는 문신들을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신과 무신 사이에 혼인동맹도 이루어졌어요. 요즘으로 치면 적대적 M&A 후에 기존 경영진과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과 비슷하달까요? 완전히 밀어내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죠. 대장군 진준의 말이 당시 고위 무신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이복기, 한뢰 등 4명 내지 5명이다. 모든 문신이 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중부는 1178년에 사직하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자연스러운 은퇴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이 서로 권력을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운 거죠. 정균은 더 확고한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명종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 했어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방이 딸을 태자비로 만들려다가 죽었잖아요. 그 전철을 밟는 거였죠. 송유인은요? 그는 조정의 영수들을 탄핵하면서 대신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정중부가 문신들과 쌓아놓은 관계를 망친 거예요.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싸우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재벌 2세들의 경영권 분쟁과 비슷하지 않아요? 1179년 26세의 청년 장군 경대승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균이 공주를 아내로 삼으려는 행태에 분노했어요. 저놈이 이러다가 왕실까지 넘보겠구나. 경대승은 결사대를 꾸려 기습했습니다. 정중부, 정균, 송유인이 모두 그날 밤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효수되었죠. 정중부, 향년 73세. 무신정변을 일으켜 시대를 바꾼 그 영웅적 인물이 한순간에 몰락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중부를 죽인 경대승의 아버지 경진은 정중부의 측근이었어요. 아버지의 상관을 아들이 죽인 거죠. 자,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정중부. 평민 출신에서 문화시중 최고위 관직까지 오름. 무신정변의 상징적 지도자. 온건파로서 문신과의 타협 추구. 아내의 조언을 듣는 파트너십. 73세까지 생존, 하지만 가문 몰락. 이방. 명문가 출신, 하급 무관에서 실권자로. 무신정권의 첫 번째 실세. 강경파로서 철저한 숙청주도. 여자를 정복의 대상으로 봄. 중년에 암살당함, 가문 멸문. 어떤가요? 누가 더 성공한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이방이 더 강력했어요.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흔들었죠. 하지만 4년 만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중부는 더 오래 버텼어요. 유연하게 타협하고 연합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자식들의 탐욕 때문에 몰락했죠.
둘 다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려사에서 두 사람은 반역 열전에 실려 있습니다. 반역자로 기록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죠. 그들이 일으킨 무신정변은 100년간의 무신정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벌귀족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렸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능력으로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정중부는 평민 출신으로 최고위직에 올랐고 이의민은 간달 천민 출신으로 집권자가 됐습니다. 이게 무신정권의 성과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혼란과 폭력이 넘쳤습니다. 좋게만 볼 수는 없죠. 재미있는 건 이방의 동생 일인의 후손이 결국 조선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성계의 6대조가 바로 일인이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오늘 정중부와 이의방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두 사람은 한때 부자라 부르며 천하를 함께 호령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신뢰를 나눴죠. 하지만 권력은 그 어떤 관계도 집어삼켰어요. 결국 이의방은 정중부의 아들 손에 죽었고 정중부도 자식들의 탐욕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분노는 변화를 이끌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정중부는 20년을 참았고 이의방은 즉각적으로 폭발했죠. 둘 다 결국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은 달랐습니다. 둘째,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도 연합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연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셋째,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은 소중해요. 정중부 부인의 한마디가 상황을 바꿨듯이요. 넷째, 자식 교육이 중요해요. 정중부 본인은 현명했지만 아들과 사위가 가문을 망쳤잖아요. 85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교훈들이에요.